안녕하세요. 우리 기출문제풀이 오늘 첫 강의인데요. 2021년도 우리 문제부터 가장 최근 문제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2021년도 문제 해설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경향이 많이 바뀐 2014년도 문제부터 해서 이제 역순으로 최근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것만 가장 최근 것만 첫 시간에 좀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1년도 문제 해설을 하면서 최근 문제가 이제 어떤 경향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자면, 아주,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의 비중이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것도 아주 고난이도의 심화 이론까지 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는 거는 심화 이론을 했어도 아예 모르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죠. 그래서 그런 지엽적인 문제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다 커버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뭐 전공서적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문제는 버리더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자. 일단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 아주 이런 건 놓치면 안 된다 싶은 그런 문제들 시간 없어서 못 썼다. 잘 기억이 안 나서 못 썼다. 이러면 그 해 시험은 사실 좀 망했다고 봐야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우선적인 것은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냥 요령만 좀 부리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요즘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푸는 요령 같은 거를 계속 기출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읽고 시작할게요. 1번 문제에선 우리 소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혈액 흐를 때 혈류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 자, 혈류 속도랑 관련 있는 게 혈관 총 단면적이었죠? 그래서 혈관 총 단면적과 혈류 속도가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제 다 배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소동맥에서 그 밑에 그림 봐주시면 소동맥의 지름 2cm, 그 다음에 모세혈관 지름 1cm 이렇게 딱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지름이 1cm인 모세혈관이 이제 6개로 이렇게 분지가 일어난 전체적으로 이런 비율이다. 그리고 밑에 설명에서도 그렇고 그림에도 그렇고 속도도 혈류 속도도 주어졌어요. 소동맥에서 1분간 6리터의 혈액이 흐른다. 그럼 분당 6리터.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각각 분당 1리터. 속도가 느려졌죠. 그것도 그림에서 다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내용을 봐주시면 각 모세혈관의 횡단면적의 합은 소동맥 횡단면적의 몇 배다 했는데 이거 산수 문제죠.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도 간단한 산술적인 계산만 하면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식만 알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여기서 필요한 기본적인 식은 단면적 구하는 식이겠죠? 우리 이제 원기둥의 단면적. 뭐 어차피 원의 단면적인 건데, 파이 r 제곱 또는 뭐 단면적. 원의 단면적이죠? 또는 여기는 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4분의 1 파이 D의 제곱, 여기 D는 다이아미터 지름입니다. 이거 비교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뭐 소동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분수로 써보죠. 소동맥 몇 배다 그거죠? 예, 소동맥이 분자로 가요. 소동맥 네, 저는 4분의 1 파이 곱하기 4 이렇게 4 맞죠? 2의 제곱 4 그 다음에 4분의 우리 모세혈관은 4분의 1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6개 이렇게 해서 1.5배였던가요? 1.5 예. 이렇게 나오죠. 완전 산술적인 계산. 그 다음에 혈류 속도는 분당 6리터
다음에 1리터였나요? 1리터 비교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소독맥 쪽이 높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여서 이런 문제가 나올까 싶은 문제여서 오히려 틀리신 분들이 의외로 있으신데 이런 문제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세균은 새로운 형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형질 전환, 형질 도입, 접합 이런 세 가지 수평적 유전자 전달 과정을 이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와 이 과정 이용해서 세균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는 방법 네,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형질 전환은 매개체가 없다. 왜냐하면 외래 유전자가 직접 도입되는 거죠.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이때 유전자 지도 작성 방법은 동시 형질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더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한 번에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온 유전자들은 바로 근처에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가까운 유전자들일수록 동일한 DNA 절편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형질 전환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 근처에 있다라는 걸 이제 지도로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달 과정 형질 도입에서 매개체는 뭐죠? 네, 박테리오 파지, 그냥 파지라고 쓰셔도 되겠고, 이때 유전자 지도 작성 방법, 동시에 형질 도입. 이게 사실 이제 미생물 유전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네, 거기서 보면 이것도 코트랜스덕션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트랜스덕션, 동시 형질 도입. 이것도 동시에 형질이 도입되는 유전자들일수록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접합, 매개체는 F 플라스미드 또는 F 인자인 거죠. 유전자 지도 작성 방법은 이제 뭐라고 쓰셔야 되냐. 이 실험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었어요. HFR 균주랑 F- 균주 접합을 시켜가지고 유전자 전달 이제 순서를 파악하는 실험이 있었죠. 그 실험을 이제 접합 단절 실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 써 있는 규칙대로 하자면 위에서는 동시 형질 전환이나 동시 형질 도입되는 유전자들이 가깝게 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방법을 좀 써줘야 되고 HFR 그 다음에 이렇게 F-의 자, 얘네들을 섞어놓고 얘는 고빈도 재조합 균주죠. HFR F 플러스 균주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있으면 이제 얘가 F 인자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접합 다리 같은 거 이제 형성해갖고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접합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제 오리 T 사이트라고 해요. 트랜스퍼의 T 해서 오리 T인데 접합 단절을 여러 시간대로 끊어서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시간대마다 이제 접합 단절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분리해내요. F-를 조금씩 샘플링을 해서 걔네들을 선별 배지에다가 도마를 한 다음에 재조합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접합 단절까지만 쓰면은 사실 이게 무슨 유전자 지도를 어떻게 작성한다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은데 F-로의 도입 순서. 예. 접합 단절 시간을 이제 다양하게 놓고, 그때 제일 먼저 F- 균주로 재조합돼서 도입되는 유전자들 순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 배제에서. F-로의 도입 순서. 시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접합 단절을 여러 시간대로 이제 끊어가지고, 도입 순서. 제조합체 형성 순서라고 하셔도 되겠지. 제조합체 출현 시간이나 순서 가지고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HFR 균주와 F- 균주 들어가야 되고 접합 단절, 그 다음에 도입 순서 가지고 오리티로부터의 이제 유전자들의 순서가 결정된다. 그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이게 아주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와서 이건 식물학 책에 찾아도 잘 안 나오는 막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열매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책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 필요가 없는데 그나마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캠벨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감점을 당해도 그럴 만한 문제였어요. 사실. 자, 표 가는 속신식물의 열매 종류에 대한 검색표 일부인데 자, 순서 없이 밑에 가의 검색표에 속한 속시식물 5종류를 이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 다음에 검색표에서 이제 첫 번째 열매는 하나의 암술에서 기원한다. 자, 하나의 암술에서 기원한다. 이런 과일을 단과라고 하죠. 단과. 우리 암술이라는 게 하나의 심피 또는 2개 이상 합쳐진 심피를 이제 암술이라고 하고, 그 하나의 암술에서 이제 과일을 기원하는 걸 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과피는 다육질이다. 밑에 2번에 과피는 건조하다. 이렇게 나눌 때, 과피가 다육질인 경우는 액과라고 합니다. 액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과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 하고 건조한의 건과로 나눴어요. 근데 그 위에서 이제 액과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다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3번 씨방이 열매로 된다. 대부분은 이렇죠. 씨방이 열매로 되는 애들 대부분이 이렇고 3번에 화탁의 열매가 된다. 화탁의 열매가 되는 애들은 부과라고 하죠. 부과라고 합니다. 헛 열매, 화탁의 열매가 되는 경우 보통은 씨방의 열매가 되죠. 대부분의 단과에서 이렇고 그래서 부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억에 해당하는 열매의 종류를 써라 그랬는데요. 아, 참 4번 그래서 4번을 A는 단과 중에 부과가 되겠고 A에 해당하는 애를 이제 찾으라는 거죠. 근데 캠벨 책에도 사과가 화탁의 열매가 되는 예로 딱 나와요. 부과 예로. 그래서 사과 정도는 찾을 수 있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A번에 사과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뇌가피가 목질이 되고 종피는 막질이 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요것은 핵과라고 합니다. 핵과. 뇌가피가 목질이 되는데 이 목질이 씨방에서 유래해요. 그 다음에 종피가 막질이 되고 이런 핵과의 예로는 그림에서 복숭아가 해당이 되네요. 복숭아, 뭐 자두, 코코넛, 아몬드 뭐 이런 애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복숭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박과, 5번에 박과 있죠. 뇌가피가 과육을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 놓지 않는다. 이게 A번 그림에 해당하는 애인 것 같은데 호박? 오이 또는 호박으로 보이는데 박과의 대표적인 예가 호박이에요. 그래서 A번 그림이 이제 호박을 나타내는 것 같고 B번이 감귤, C가 사과, D가 복숭아, E가 장미입니다. 밑에 장미과 3번에 6번의 두 번째. 야생 심피 자방은 소경과가 되고 이를 육질의 화탁이 둘러싼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좀 분류 기준이 캠벨 책하고 또 다른 게 장미 같은 경우에 우리 캠벨 책에서 집합과로 정의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 꽃이긴 한데 한 꽃에서 여러 개 분리된 심피로부터 이제 작은 과실들 형성돼 갖고 작은 과실들의 집합인 집합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딸기, 뭐 장미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림의 2에서도 장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항아리 모양의 이게 꽃턱이고 그 안쪽에 여러 개의 열매들 그 안쪽에 보시면 2번의 안쪽에 무슨 동글동글한 게 밑에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 집합과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분류 기준이 아무튼 복잡합니다. 근데 4번이 확실하게 핵과이고 부과 중에 사과가 대표적이어서 그림에서 그 정도는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3번 문제 이런 거 뭐 이런 게 문제로 나왔지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예, 사과 정도는 맞으셨으면 감점 1점 정도 당했을 만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그림은 세포의 수와 크기가 변화하여 조직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세 가지 현상을 나타낸 모식도다. 이것도 세포 병리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병리학적인 용어를 그래도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은 좀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세포 병리에서 이렇게 세포가 과다 증식되거나 아니면 세포 크기가 이렇게 커지거나 아니면 작아지거나 하는 원인들이 이제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산소 결핍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 손상이라든가 병원체 감염이라든가 뭐 영양 결핍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의 세포 크기가 커지는 거, 우리 병리학적 용어로는 세포 비대 또는 비후 다 맞습니다. 어차피 외래어를 이제 해석한 거기 때문에 비대 비후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하이퍼트로피라고 하거든요. 하이퍼트로피. 그래서 책마다 조금 달라요. 비대 비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게 기억이군요. 기억. 그다음에 세포가 작아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리학 용어로 쓸 때 뭐 근육이 위축한다. 그런 위축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세포 위축이라는 표현 쓰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세포 축소라고 쓰신 분들은 글쎄요. 맞게 해주셨을지 제가 확신을 못하겠어요. 위축. 이거는 에이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비대나 아니면 세포 위축 일어나는 뭐 원인에도 물리적 자극이라든가 특히 위축 같은 거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압력 같은 거 막 이렇게 가해졌을 때도 위축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 손상 유발하는 뭐 여러 원인들 양분 결핍 뭐 이런 거 물리적 자극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8번. 세포 내 섭취작용 통해서 세균과 같은 큰 입자나 단백질처럼 분자량이 큰 물질을 세포 내로 유입하게 되는데 가나 다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초기 과정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랬는데 가가 뭐죠? 가가 자, 고형의 큰 입자를 섭취하는 과정. 식세포 작용이죠. 식세포 작용. 그래서 가는 식세포 작용. 그 다음에 나는 작은 용해성 입자들을 음세포 작용에 의해서 흡수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는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작용 작용은 빼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서 가는 세포가 뭐를 뻗어서 입자를 둘러싼 후에 막으로 된 주머니인 식포를 형성하여 유입하는 다 써 있었군요. 예, 기억 뭘 뻗는다? 위족이죠. 예, 슈도포디아라고 하는 이제 위족인데 위족 형성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건데 밑에 작성 방법에서 기억의 명칭을 쓰고 위족 헛다리라고도 하죠. 이게 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억의 작용과 관련해서 앱틴 단백질의 역할을 설명해라. 자, 일단 액틴 삼류의 중합을 통해서 돌기를 형성한다. 예, 뭐 그렇게 쓰셔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틴이 세포막 피층에 그물막 형성하고 있다가 액틴 섬유의 중합을 통해서 돌기 성장을 촉진한다. 그런 내용 들어가면 맞게 해줬을 것 같아요.
신장을 촉진해서 이제 돌기를 형성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랑 관련된 질문이죠. 예, 저밀도 지질 단백질의 세포 내 유입에 관련된 작용은 다이다라고 해야죠. 자, 니은 아니고 두 번째 질문. 다. 이때 무슨 수용체 사용한다? 똑같은 문제는 어차피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격가지 내용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수용체 사용하죠? 우리 LDL 세포 내로 흡수할 때 그때 리간드 역할을 하는 것이 아포B100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포B100 수용체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다고 요 과정에서 아포B100과 수용체 상호작용 일어나게 되고 이것도 그 다음에 다에서 외피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인데 일단 외피 단백질 뭐죠? C로 시작하는 클라스린. 예, 클라스린 외피 단백질이죠. 물론 여기서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외피라고 했는데 그냥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랬는데 글쎄 이름까지 요구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역할이 뭐죠? 클라스린 단백질이 누구랑 결합해서? 수용체랑 표적 물질? 네. 결합해서 순환 공정을 외피 단백질은 일단 세포막 안쪽에서 자 여기 이렇게 수용체가 리간드랑 이렇게 결합하면 이제 간단하게 어댑터가 중간에 끼긴 해요. 어댑터 같은 애 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클라스린 단백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체와 리간드가 결합한 막 부위의 세포질 쪽 면에 뭐 어댑터 역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댑터를 통해 결합해서 소낭 형성을 촉진한다. 그 정도? 그거 얘기해야 되나? 그 바구니와 같은 골격 구조를 형성해서 그거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클라스린 이름도 이제 알아두셔야죠.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클라스린 외피 단백질이 어느 부위에 결합하는지도 좀 설명해 줘야 되겠고요. 리간드와 수용체 결합 부위의 세포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포질 쪽 세포막에 결합하여 바구니 구조를 세장 또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구조를 형성해서 소낭 형성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수용체 역할하는 단백질, 걔들도 AP2 복합체라고 하는데 세포막의 결합 시 어댑터 역할 제가 아까 그림 중간에 꼈던 그 단백질이에요. 저 단백질은 이제 여러 단백질 분자가 결합한 복합체 형태인데 그 안에 이제 소단위 단백질로 어댑틴 같은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어댑틴 쓰신 분들이 있는데 어댑틴은 그냥 저 복합체 소단위니까 뭐 굳이 그거를 쓰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후 과정을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소낭 형성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포 내 섭취작용에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저 소낭이 이제 어떻게 된다? 소낭 형성 촉진하고 나면 초기 엔도솜과 융합. 이것도 수업 시간에 그림 아마 나왔었죠. 초기 엔도솜. 융합하고, 여기서 엔도솜이라는 것은 세포 내에서 특정 소기관으로의 타겟팅,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리소좀으로의 타겟팅을 도와주는 막성 구획을 엔도솜이라고 해요. 특정 소기관으로. 그리고 막에 리소좀처럼 수소이온 펌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pH가 점점 낮아지게 돼요. 초기 엔도솜과 융합한 후에 이제 후기 엔도솜이 되고, 자, 저렇게 소낭 구조 형성하고 나면 여기서 클라스린 단백질은 분리가 일어나요. 여기서 클라스린 분리. 그리고 다시 막함입. 그 얘기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저 바구니 구조를 형성해서 막함입을 유발해가지고 소낭 형성 촉진한다라는 거. 또 다른 부위에 가서 쓰이게 되고, 후기 엔도솜 차이가 뭐죠? 초기 엔도솜보다 pH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pH가 6.5 미만으로, 보통 한 6에서 6.5 사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후기 엔도솜에서 수용체와 리간드 분리 일어나요. 그래서 수용체만 따로 막에서 한쪽으로 솔팅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 수용체를 함유하는 소낭은 따로 분리돼서 다시 막으로 필요하면 올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소좀과 융합해 2차 리소좀을 형성하죠. 자, 세포는 섭취작용으로 형성된 이런 소낭들하고 융합된, 아니면 세포 내에서 수명이 다한 그런 소기관들 삼킨 자가식포랑 융합한 리소좀을 2차 리소좀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가수분해 효소 활성을 이용해서 이제 물질 분해가 일어나고, 그런 물질들은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실게요. 9번 문제 같은 경우 세포 내 섭취작용. 8번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나왔었나? 아무튼 9번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였거든요. 딱 이거 유전체 각인 문제인데, 생쥐의 IGF2 유전자 같은 경우 우리 유전체 각인이 일어나고, 유전체 각인의 정의가 뭐죠? 유전체 각인. 여기 유전자가 부모의 성에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DNA 메티라에 의해서 자손에 차등 발현된다. 이건데,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성의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유전 현상을 유전체 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DNA 메티라를 이용한다라는 거, 유전체 각인은. 그리고 특정 성에서 생식세포 형성 시에 그 각인, 메티라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특성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DNA 메티라가 일어나면 무조건 유전자 불활성화라고 고정관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모의고사 때도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거 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얘는 그 DNA 메티라에서 굉장히 연구가 잘 된 케이스인데, 예외적으로 DNA 메티라에 의해서 유전자 활성화가 일어난 케이스예요. 딱 그거를 물었네요. 밑에 작성 방법 첫 번째 질문이 유전자 발현, 즉 유전자 활성화에 DNA 메티라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요거 학생들 많이 헷갈려하는 걸 탑 포인트로
집어서 물어봤는데 그래도 위에 다 힌트가 있었습니다. 예. 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생형 거기 특성들 이제 봐주시면 첫 번째 야생형 IGF2 플러스가 발현되어야 정상 크기의 생쥐를 자란다. 그리고 DNA 메티라에 의한 IGF2 유전자 각인은 정자 형성 시에만 일어난다. 그리고 대립 유전자 IGF2-는 기능 상실 돌연변이를 지닌다. 그래서 난장이 G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인 정상 크기의 생쥐 암수를 교배해서 얻은 자손 F1의 크기에 대한 자료다 그랬는데요. 자, 유전자가 일단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I 플러스 우리 우성 대립인자 야생형 대립인자를 라지 I라고 하고 그냥 스몰 I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예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형 접합이에요. 난자가 네. 그냥 IGF2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인 정상 크기의 생쥐의 암수인데 난자 정자가 밑에 아예 써 있네요. 난자가 비메틸화, 정자가 메틸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난자 같은 경우에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였구나. 예. 그랬을 때 일단 IGF2 유전자 발현에 DNA 메틸화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근거는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일단 어느 교배라는 거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교배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나와 다를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와 다 이형 접합이죠. 난자와 정자가 이제 서로 다른 이형 접합 F1이 형성이 되게 됐는데 나 다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유전자형과는 같은데 표현형이 달리 나왔으니까 표현형이 특히 정자에 메틸화된 IGF2 네. 있어야 정상 크기로 자라는 게 보이게 되는 메틸화는 필요하다. 그렇죠. 나 다의 교배에서 정자로부터 그러니까 메틸화된 라지 I 야생형 대립인자 정자로부터 스몰 I 메틸화된 스몰 i를 받은 경우는 뭐였죠? 그냥 작은 크기. 그래서 정자로부터 메틸화가 된 유전자는 활성화가 된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의 그 이형 접합 F1 표현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F1의 암수를 교배했을 때 정상 크기의 생쥐가 나올 확률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자, 나가 이게 암컷이라고 해보고 수컷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아요. 일단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어요. 정자로부터 스몰 I, 메틸화된 스몰 I 받은 거 맞죠? 나가. 그쵸? 예.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전체 각인 메틸화는 매번 생식세포 형성 시에 새로 각인이 일어난다는 거죠. 얘는 어떤 애를 만들죠? 라지 I, 스몰 i인데 메틸화 하나도 안 일어난 난자. 그 다음에 얘는 메틸화가 모두 일어난 정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각인 그 특성에 따라서 새로 항상 각인이 일어나요. 수컷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각인은 다 사라지고 난자 형성 시엔 메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 한번 했었어요. 새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수컷은 무조건 자기 정자 형성 시에 다 각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난자 유래 라지 I, 스몰 i는 표현형의 기여를 전혀 못하고 정자로부터 라지 I를 받았냐, 그러니까 야생형
대리빈자를 받았냐? 아니면 이거 뭐죠? 기능상실 돌연변이 대리빈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상 크기 생지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50%의 확률로 태어나게 된다. 예, 그 이유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보여주던가 해야 돼요. 다시 다음 세대의 생식세포 형성 시에 유전체 각인이 새로 쓰여지면서 난자는 하나도 메티러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컷에서 정자 형성 시에 라지아의 야생형과 그 다음에 변이형 대립 유전자들이 모두 메티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둘 중에 정자로부터 뭘 받았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자 아버지로부터 정자 형성 시에 라지아이, 스몰아이 야생형과 돌연변이형 둘 중에 하나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실게요. 그림 가는 북아메리카의 각 지역에 서식하는 전체 식물종 중에 C4 식물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C3와 C4 생육에 각각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온도와 CO2 농도, 환경 조건 나타낸 거고 기억과 니은은 C3나 C4 중 하나고 자,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엄청 쉬운 문제였죠. 이런 건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광합성 무슨 미키니즘 묻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가번 그림 딱 보니까 특히 이거 북아메리카의 A 지역에서 C4의 빈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C4 식물종이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예. 그래서 A 지역의 기후 특성 두 가지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무슨 기후 지역에 속한다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구체적인 거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큼직큼직한 기후 조건 뭘 말씀하셨겠어요? 온도와 그 다음에 강수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고온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강수는 좀 건조한 건조한 환경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선 그냥 고온, 한낮에 일단 그 얘기 들어봐야 돼요. 한낮에 고온, 건조한 기후 조건이라 했나? 예, 기후 특성,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는 기후 조건일 것이다. 실제로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인데 위도 30도 부근이에요. 위도 30도 부근 또는 이제 내륙 지역에서 우리 사막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모하비 사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 가운데 그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가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 지역인데 사막 지역까지 뭐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기억과 니은 중에 C4 식물이 무엇인지 제시해라 그랬는데 딱 봐도 일단 CO2 농도가 높은 쪽이 C3가 유리한 환경이죠. 예, 그 우리 탄소 고정과 관련해서 루비스코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유리한 환경 조건 기억이 뭐겠어요? 네, 기억이 그 CO2 농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더 높은 쪽에 분포 환경 조건 유리한 환경 조건을 나타내니까 기억이 C3고 니은이 C4. 그러니까 기억보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CO2 농도,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억은 좀 더 높은 CO2 농도,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유리하다. 근데 문제에서 물은 것은 C4 식물이 무엇인지 물었으니까 일단 니은이라고 하고 그 그래프상으로 보면 낮은 CO2, 고온에서 기억보다 유리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유까지 물었다면 이런 얘기를 쓰실 수 있었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죠? 왜 낮은 CO2 이게 왜 얘한테 유리할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을 만약에 이유를 달아야 한다면 이거 이제 설명해야 되고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좀 나오기도 했죠. 광호흡 관련된 문제가 광호흡이었나? 아무튼 루비스코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루비스코 그 주변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다? 낮은 CO2일 때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루비스코 활성 중에 칼복실레이스 활성보다 옥시지네이스 활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O2와 더 잘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유 설명이라 그러면 루비스코 얘기를 꼭 하셨어야 되고 이거는 뭐 예전에 기출에도 좀 나왔던 내용이에요. 루비스코의 옥시지네이스 활성이 더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O2와 더 잘 결합해서 O2를 기질로 이용해서 광호흡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광호흡이 증가가 되면 왜 해롭죠? 자, 칼복실레이스 활성이 일어나면 RUBP에다가 CO2를 부착시켜서 3PG 두 분자를 만들죠. 근데 광호흡이 일어나면 산소랑 결합하면 RUBP에 옥시젠이 결합해서 3PG 한 개만 만들고 인산글리콜산을 만들어버려요. 나머지 하나는 인산글리콜산.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광호흡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TCA 사이클,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 물질 소모하고 RUBP 막 써버리고 그걸로 다 3PG는 만들지 못하고 중간 물질 써버린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우리 퍼럭시존, 미토콘드리아 이제 지나가면서 광호흡 일어나면서 CO2로 이제 분해될 때 이게 다시 돌아와서 3PG가 되는데 추가로 ATP를 써요. 그래서 결론은 광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TCA 회로 중간 물질과 ATP 소모가 추가로 일어난다. 중간 물질과 ATP 소모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은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온이고 CO2 농도 낮은 조건에서 생장 속도가 이제 더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3 같은 경우에 이제 뜨거운 여름에는 저런 뭐 잠깐이니까 저런 상태로 광호흡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고 사막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아열대, 뭐 열대 이런 식물들은 광호흡을 줄이기 위한 이제 적응이 일어나서 C4나 캠 광합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 A 지역의 여름철에 C3 식물은 C4 식물보다 광합성 과정 시 탄소 고정 효율과 수분 이용 효율이 모두 낮다. 그 이유를 설명해라. 탄소 고정 효율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관련 있죠. 그래서 탄소 고정 효율이 낮은 이유는 광호흡이 루비스코가 저렇게 돼서 광호흡 효율을 광호흡이 일어나서 광합성 효율을 낮추고 유기물 생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소 고정 효율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광호흡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루비스코 얘기도 꼭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분 이용 효율이 낮은 이유. 자, 증산은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증산이 많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야죠. 이거 예전에 다른 시험 기출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 MDT에도 나오고 PT에도 한번 나왔던가? 네, 여러 번 나왔던 건데 광합성 효율이 낮다 보니까 동일한 양의 유기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공을 열어놓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돼요. 또 동일한 양의 탄소 고정을, 그러니까 이거 탄소 고정 효율이 낮은 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탄소 고정 효율이 낮기 때문에 동일량의 탄소 고정을 위해선 기공을 더 오래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열게 되면 뭐라고 써야 되죠? 열고 있음. 열어야 함. 그래서 증산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수분 이용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 이유가 다른 시험에 다 나왔던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탄소 고정 효율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은 주에서 분리한 대동맥에서 물질 X가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과 혈관 장력의 변화를 알아본 실험이다. 그랬는데 이런 신호전달 순서 파악하고 인산화 된 정도 파악해서 활성화인지 불활성화인지 따지고 이런 실험 문제,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였어요. 자, 실험 1에서 대동맥을 1에서 5로 나눠서 1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밑에 실험 조건이 일단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봐주시면 자, 웨스턴 블러팅 결과 표에 이제 처리 조건 나와 있습니다. 실험 1에선 억제제도 물질 X도 처리하지 않았고 시료 2에선 물질 X만 처리했죠. 그래서 물질 X가 뭘 유발하는지를 딱 밑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 4, 5는 억제제 A, B, C를 각각 처리했는데 위에 가 설명에서 A는 CAMK2 그 다음에 B는 AMPK 그 다음에 C는 AKT 억제제라는 것을 언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웨스턴 블러팅은 뭘 디텍션 하는 거죠? 뭘 검출하는 거죠? 웨스턴 블러팅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 또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블러팅은 젤 전기 영동으로 분리된 핵산이나 단백질을 나일론이나 나이트로셀룰로스 막 표면으로 트랜스퍼, 이동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 서던 블러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죠? 노던 블러팅, 웨스턴 블러팅 문제도 제가 모의고사에 몇 번 냈었는데 서던 블러팅은 특정 서열을 지니는 DNA를 디텍션 하는 거예요. 정성, 정량 분석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서던이란 사람이 개발해서 이름 이렇게 붙였고 이제 나머지는 말장난이라 그랬죠. 노던 블러팅은 동일한 실험을 RNA 가지고 한 거였죠. 그래서 여기 노던과 서던 블러팅 같은 경우에는 핵산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핵산 탐침의 혼성화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혼성화 유발 요거였어요. 마지막 웨스턴 블러팅은 단백질 디텍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단백질의 존재 그리고 양. 이때는 뭘 이용하죠? 웨스턴 블러팅에서 저기는 핵산 탐침. 여기 단백질 검출은 항체예요. 항체. 단일 클론 항체 같은 항체로 검출. 항체와의 특이적 결합. 알고 싶은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단백질의 특이적인 항체를 생성해서 그리고 다 핵산 탐침이나 항체나 둘 다 검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사능이나 형광물질로 표지
또는 요즘에 형광을 주로 많이 쓰죠. 형광 표지. 뭐 직접 표지하거나 아니면 뭐 효소를 달아가지고 생성물과 생성물을 형성했을 때 생성물의 형광을 띠도록 하는 발색 반응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체 같은 경우엔 그런 실험을 많이 해요. 효소를 달아갖고 형광 물질을 직접 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핵산탐침 같은 경우에는 탐침이 직접 달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이런 이제 웨스턴 블라팅 결과가 나왔을 때 근데 문제에서 다 힌트를 줬던 것 같긴 한데 인산화가 일어나면 활성화 또는 이제 불활성화 이런 식으로 활성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인산화된 밴드를 이제 여기서는 인산화된 밴드만 딱 확인한 거였군요. 밑에 결과에서. 그리고 위에서 밑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하고 단서에 힌트를 줬어요. 단백질의 인산화가 많이 될수록 활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인산화가 활성화를 유발하는 케이스. 이것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산화가 불활성화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실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여기는 일부러 힌트를 줬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실험 결과 보실게요. 먼저 시료 1, 여기는 억제제 물질 X 아무것도 처리를 안 했을 때 인산화 정도 굉장히 약하구나 알았고, 그 다음에 시료 2에서 물질 X를 처리를 했더니 모두 활성화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물질 X의 신호 전달에서 사용하는 단백질들, 신호 매개 물질들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억제제 A를 처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인산화가 맨 처음 X 처리하기 전보다도 더 줄었죠. 이 얘기는 자 억제제 A가 억제한 물질이 신호 전달 경로에 업스트림에 있다라는 상류에 있다라는 뜻일까요? 하류에 있다라는 뜻일까요? 네, 상류, 하류 표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신호 전달에서 이거 예전에 신호 전달 그 다음에 효소 반응 순서 약간 다를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앞에 정리해드린 거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억제도 없고 그냥 다 활성화예요 어차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신호 전달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를 억제를 하게 되면 B, C, D가 다 활성화가 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활성화 같은 경우 신호 전달의 경우에는 업스트림을 억제할 때 이렇게 나머지가 다 안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물질 A가 저해한 CAMK2가 가장 윗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MK2 얘가 제일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B를 처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죠? CAMK2의 인산화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CAMK2 뒷단계에서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B가 저해야 하는 것이 바로 AKT였습니다. 그리고 AKT가 저해되면 나머지도 다 인산화가 안 일어나는 저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뒷단계가 AKT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C 얘는 잠깐만 C가 AMPK였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네. B가 저해야 하는 게 AMPK였네요. 거기서.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단계. 잘못 썼네. 그 다음에 AKT가 그 뒷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저해제 ABC 몰 처리를 해도 다 인산화가 안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노스. 그래서 신호 전달의 상륜지, 하륜지는 상류를 저해하면 뒤에 단계의 활성화는 전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효소 반응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구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신호 전달 이거 나왔고 여기서 이누스란 이름이 딱 나와줬어요. 이 정도는 이것도 제 수업 시간에 이미 한 내용인데 이거는 혈관 내피, 엔도셀리얼, NO 합성 효소의 약자죠. 그래서 혈관 내피에
일산화질소, 합성효소 반응을 유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혈관 장력 변화 얘기했는데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장력이 커지겠고, 혈관이 이완되면 장력이 낮아지겠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험 2에서 혈관 장력이 가지고 이제 시료 1과 2 활성화 안 일어난 경우와 활성화 일어난 경우 이제 비교를 했고, 작성 방법 1을 첫 번째 보시죠. 네 가지 단백질이 신호전달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순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신호전달 과정을 유도하는 2차 신호전달 물질을 제시해라. 네. 이것도 기억을 못하신 분들은 얘를 보고 CA, 칼모듈린 인산화효소, 예. 칼슘, 칼모듈린 인산화효소 이름을 딱 보고 칼슘인 거 그냥 찍어서 맞추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다 배우신 내용이죠? 우리 혈관 내피에서 NO를 합성하는데 역할을 한 이 신호물질 X 수업 시간에 배우셨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혈관 확장시키는 신호전달 물질. 그때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이 아세틸콜린이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혈관 내피 막에 있는 그 신호전달로 그때 아마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신호전달은 사실 이건 논문에나 나오는 내용이어서 이건 수업 시간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 아세틸콜린이 부교감 신경으로부터 막 수용체의 결합, 이게 무스카린성 수용체인데 중간에 이제 정확한 내용이 밝혀져 있진 않지만 그때 아마 그냥 간단하게 ER로부터 칼슘 방출, 정확한 기자까지는 안 나왔어요. 확실하게 알려진 것만 얘기하면 ER로부터 칼슘 방출 유발한다 그랬고,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 형성, 그러면 요 신호 전달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누스 활성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방금 봤던 그 신호 전달 과정 거쳐서 이누스 NO 합성 효소 활성화. 얘가 활성화되면 알지닌 가지고 NO와 시트룰린 생성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은 이 NO가 평활근 세포로 이동해야 되죠. 근데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 평활근 세포로 확산. 자, NO 기체가 우리 혈관 평활근 세포에서 결합하는 수용체 역할하는 단백질이 바로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 GC 결합해 활성화 유발하고, 그러면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가 사이클릭 GMP 생성
그리고 나면 사이클릭 GMP는 PKG 활성화. 유발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유발되게 돼요. 이제 인산화에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뭐 예를 들면 신호전달, 이 화살표는 신호전달입니다. 예를 들면 세포막에 칼슘 채널 불활성화. 그러니까 다침이죠. 다침 유발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에 포타슘 채널 열림 유발하고, 그 다음에 평활근에서 근수축이 일어나려면, 평활근 수축이 일어나려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되죠? 미오신 경사슬 인산화 효소 활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오신 경사슬 탈인산화 효소 포스파테이즈 활성화 유발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포질 칼슘 낮추고 과분극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탈인산화 효소 활성화에 의해서 교차다리 억제, 형성 억제, 미오신과 액틴의 교차다리 형성 감소.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 평활근 이완. 장력 감소 발생한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NO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주변 내용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다 된 거죠? 그러면 혈관 장력이 1과 2 중 작은 것은 그러면 활성화된 케이스 2라고 해야 되고, 그 이유 물질 X에 의한 신호전달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정리를 하자면 혈관 장력이 감소한 이유는 이 신호 전달에 의해서 활성화된 이노스에 의해서,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게. 이노스에 의해서 NO가 합성이 되면 혈관 평활근 세포로 확산. 그래서 이거 디테일하게 뭐 다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신호전달의 결과와 관련해서 뭐 기작을 써라 그렇게는 안 했으니까 혈관 평활근 세포로 가서 사이클릭 GMP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사이클릭 GMP 생성 촉진하고 이렇게 세포질 칼슘이온 농도 PKG 활성화시켜서 세포질 칼슘이온 농도 낮추고 교차다리 형성 억제해서 평활근 이완 유발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그냥 마무리하죠. 우리 12번에서 식물 엽록체의 안테나계에서 들뜬 에너지가 서로 다른 색소인 보조색소 A, B, 엽록소 B를 거쳐서 엽록소 B, 보조색소 A 마음이 급하네요, 제가. 예. 보조색소 A와 엽록소 AB입니다. 그래서 반응 중심 B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근데 여기서도 뭐 문제에 힌트가 다 있어요. 에너지 수준이 이런 순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수준 그 위에 있는 이제 색소들 열로 소실되는 에너지. 그리고 아래쪽이 그보다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이제 저장 가능한 에너지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 빛에너지를 흡수한 A에서 생성된 들뜬 에너지는 엽록소 B 분자와 엽록소 A 분자를 거쳐서 반응 중심으로 전달되고, 뭐 이 과정에서 우리 이제 전자의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돼서
뭐 NADP 플러스한테 실려가지고 켈빈 사이클로 가던가 아니면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형성시켜서 ATP 형태로 저장되든가 그게 이제 저장 가능한 에너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과정.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작성 방법의 첫 번째 질문에서 A의 명칭을 쓰고 A가 엽록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산소 생성을 막는 기작을 그림과 연관지어서 설명해라. 그러면 에너지 수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열로 소실되는 뭐 이런 내용들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단 A는 어떤 물질이죠? 그렇죠. 캐로티노이드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캐로티노이드까지만 써도 맞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좀 더 디테일로 가면 크산토필, 잔소필 중에 특히 광보호 기능이 있는 게 제아크산틴. 이 형태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형태 증가하는 기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올라크산틴, 안테라크산틴 거쳐서 얘가 그게 아마 탈에폭시화인가 그렇죠. 자, 이 형태로 전환 촉진시키는 반응은 여기서처럼 빛에너지가 셀 때 하고 그 다음에 틀라코이드 루멘 pH가 낮아질 때 명반응 활성 굉장히 높을 때, 빛에너지 셀 때, 이럴 때죠. 이럴 때 제아크산틴 형태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고에너지의 고빛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서 어떻게 되죠? 네, 고에너지 상태의 빛을 흡수해서 무해한 열 에너지 솟아시켜 엽록소가 들뜬 상태에서 산소에 들뜬 전자 전달해서 활성산소 생성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런 얘기 써줘야 되겠죠? 엽록소가 저 고에너지를 받아들였을 때 들뜬 전자가 형성이 돼서 산소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선 A에서 B로 빛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각 색소가 흡수하는 최대 파장과 에너지 수준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해라. 네, 이것도 에너지 수준이 감소한다라는 건 그림 딱 보면 알 수 있고 그게 파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 있어요? 반대죠, 반비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각 색소들이 흡수하는 최대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지고
에너지 수준이었나요? 에너지 수준. 낮아짐. 이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형 A에서, 전공 A에서 어려운 문제가 그 열매 문제? 빼고는 다, 열매 문제랑 위축, 세포 위축, 비대 비후. 이것도 뭐 병리학 용어에 좀 익숙하시다면 때려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형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